너 오늘 친정에 다녀와라. 맑은 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한 고요한 마을. 평소엔 날카롭고 큰 목소리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부르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오늘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거실 바닥을 걸레로 문지르다 말고 깜짝 놀라 손에 쥐고 있던 물수건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 정미자 여사. 올해 62. 집안일에 엄격하고 말수가 많은 분이다. 남편은 어릴 적에 세상을 떠났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분이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수진아, 너 친정에 다녀오라니까. 내 어머니 요즘 건강 괜찮으셔. 네가 좀 들러드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가 결혼한 후 강원도 양양에 홀로 계신 엄마를 뵌 건 딱 한 번뿐이었다. 그땐 장례식이었다. 이후 시댁의 일로 바빠 갈바할 수 없었고 가려고 하면 늘 핑계처럼 집안일을 앞세우던 어머니였는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래, 요즘은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너무 억눌렀던 것 같더라.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친 나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와 선물 몇 개를 챙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남편 현우에게 연락해 양양행 고속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셨다. 남편 김현우, 34. 한때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업무에 치여 말수도 줄고 눈길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현우는 차 트렁크에 짐을 넣어주며 말했다. 가서 잘 쉬다 와. 엄마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이건 어머니 드리는 선물이야. 작은 상자 하나. 안엔 내 친정엄마가 좋아하시던 고급 한과가 들어있었다. 현우야, 고마워. 말은 가끔은 우리가 먼저 마음 열어야지. 나도 내 어머니 죄송했어. 다음엔 같이 갈게. 순간 그 말이 가슴을 울렸다. 예전에 따뜻한 현우 같아서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버스가 도착했고 나는 급히 버스에 올라탔다. 자리에 앉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엄마의 품 같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는 꾸벅꾸벅 졸던 내게 양양입니다. 양양이라는 기사님의 목소리로 도착을 알렸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릴 적부터 익숙한 풍경이 스르르 눈앞에 펼쳐졌다. 노랗게 물든 들판, 저 멀리 우뚝 솟은 설악산 자락. 가을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햇살에 반짝였다. 마을 입구에 작은 슈퍼 낡은 정류장 간판 동네 할아버지들의 장기판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도 그리웠다. 엄마를 놀래켜드릴까? 그런 생각에 전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마을 어귀부터 걸었다. 고향길은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마른 낙엽 밟히는 소리가 경쾌했고 어릴 적 소꿉친구들과 뛰놀던 논두렁 옆 작은 가을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작고 아담한 우리 집. 초록기와 지붕과 붉은 벽돌이 예전 그대로였다. 엄마 나 왔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반찬통 뚜껑 닫는 소리. 국 끓는 냄새, 양손에 반죽 묻은 채로 내다보는 얼굴. 수진이니 아이고 우리 딸 맞구나. 어머니 최은숙 여사, 올해 60. 오랜 세월 농사일과 홀로 자식 키우며 주름이 늘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엄마, 나왔어요. 정말 미안해요. 자주 못 와서? 됐다. 너 얼굴 본 걸로 충분하다. 엄마는 내 손을 덥석 잡더니 부엌으로 이끌었다. 이것 좀 먹어봐. 네가 좋아하던 도토리묵 무침이랑 깨집장아찌 엄마가 다 해놨어. 그 식탁 앞에서 나는 마치 시간여행을 온 듯한 기분에 젖었다. 따뜻한 된장국에 밥 한 술 넣어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에 걸렸다. 엄마 나 힘들었어요. 알지.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우리는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 얘기, 시집살이 얘기, 아버지 얘기. 새벽까지 이어진 엄마의 목소리는 나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 양양에서 보낸 이틀은 짧지만 깊었다. 마치 새의 힘을 충전한 느낌이었다.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엄마는 새로 산 손수건에 따뜻한 밥과 반찬을 정성껏 싸주셨다. 가서 밥 굶지 말고 힘들어도 잘 참으렴. 주어지니처럼 서울행 버스 창가에 앉아 가을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젠 나도 내 삶을 지켜야지. 나 자신을 좀 더 사랑하자. 하지만
서울집 앞에 도착하자 집 안의 분위기는 무언가 석연찮았다.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집 안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불이 켜진 안방. 현우가 아직 안 자고 있었나.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녀왔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안방문은 닫히지 않은 채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침대 위에서 현우와 시어머니가 늘 예뻐하던 지연 언니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내 눈앞에서 내가 몇 년간 애써 쌓아올린 믿음 가정,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이게 뭐예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이 쿵쿵 울렸다. 놀라 뒤돌아본 현우의 얼굴 침묵 속의 지연.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좋겠네. 우리 현우는 네 옆에 있기 아까운 아들이야. 숨이 턱 막혔다. 눈물도 분노도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돌아섰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듯 내려왔다. 대문을 박차고 나왔을 땐 눈앞이 까마득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이 집에 왔는데. 그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차가웠고 거리는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걷고 또 걷다 문득 과거의 나를 만난 것만 같았다. 순진하게 사랑을 믿고 행복을 꿈꾸던 27살의 나. 이혼하자고요. 침묵이 흐르던 거실. 내가 꺼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마시던 차를 멈췄고 현우는 비웃음을 흘렸다. 드디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에 나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현우에게 서류를 건넸고 그는 아무렇지 않게 도장을 찍었다. 이게 네가 원한 거잖아. 가져. 그의 눈빛은 냉담했고 더는 아무런 애정도 남지 않았다. 나는 도장을 찍은 서류를 들고 조용히 일어났다.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인사예요. 고맙진 않았지만 그동안 잘 계세요. 짐을 챙겨 나오면서 나는 미련 하나 남기지 않았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마치 오래된 인연 하나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나는 고시원에 들어갔다. 좁은 방, 낡은 책상, 얇은 매트리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숨 막히던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었다. 엄마? 며칠 후 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편의점 카페 가사 도우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초라한 방 안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다. 괜찮아 수진아.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거울 속의 내게 그렇게 말하곤 했다. 29의 나는 세상에 혼자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 회사의 정규직 공고를 보게 되었다. 가사 관리 및 생활지원직 주일 근무 식사 제공, 숙소 제공. 그건 나에게 기회처럼 보였다. 면접 날. 나는 검은색 정장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작은 클러치 하나 들고 나타났다. 면접관은 중년의 여성 차분하고 날카로운 눈빛의 사람. 이름은 정윤희 실장님. 그녀는 서류를 넘기다가 내 이력을 보고 물었다. 이혼하셨다고요. 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녀는 한참을 날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요. 진심이 느껴져서 일단 이번 주부터 출근하세요. 그렇게 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하윤그룹 회장의 자택에 들어가게 되었다. 첫 출근날 하얀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았다. 그날 처음 만난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손자, 그리고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낯익고 따뜻했던 눈빛을 가진 그 남자. 강도윤 35 회장님의 손자 하윤그룹 전략기획팀 이사. 그리고 그와의 인연이 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끌기 시작했다. 이쪽은 우리 도윤 이사님이야. 가끔 집에 들러서 식사하셔. 윤희 실장님의 소개에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도윤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정장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그는 말수가 적었지만 무언가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지녔다. 눈빛도 말투도 지나치게 다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감이 있었다. 그날 이후 도윤은 종종 집에 들렀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고
가끔 어르신과 장기를 두거나 책을 읽었다. 내가 차를 내어드릴 때마다 그는 항상 정중하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진심 어린 말투에 나는 문득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어느 날은 내가 정원을 정리하고 있는데 도윤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이쪽은 내가 할게요. 손 다칠라. 아, 괜찮습니다.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죠. 그는 마치 어릴 적 알고 지낸 오빠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처음엔 의심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보여주는 작고 꾸준한 배려들이 내 안에 단단했던 벽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날은 내가 잠시 주방에서 울음을 터뜨렸을 때였다. 그날따라 감정이 북받쳐 올라 조용히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힘들면 꼭 말하세요. 돌아보지 않아도 도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한참을 생각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누군가의 걱정이 닿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주말 아침, 도윤이 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있는 부엌으로 슬쩍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시간 괜찮으면 같이 산책하실래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아, 네, 잠시만요. 외투만 걸치고 나올게요.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나란히 걸었다. 벚꽃이 지고 초여름 햇살이 반짝이는 길. 그의 발걸음은 내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렸다. 원래 더 이런 산책 자주 하시나요? 아니요. 오늘은 그냥 같이 걷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그의 옆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윤과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뀌어갔다. 그는 나의 이름을 가장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처음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여름이 깊어갈수록 하윤그룹 저택에도 바람이 이상하게 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지 작은 소문처럼 시작되었다. 혹시 그 사람 이혼한 여자라며? 그런데 도윤 이사님이랑 꽤 친해 보이더라. 누군가의 귓속말 시선 쑥덕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 왔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괜찮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며 스스로 다독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희 실장님조차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진 씨 혹시 도윤 이사님이랑 특별한 사이인가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저 직원일 뿐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며칠 뒤 하윤 회장의 생신잔치가 열렸다. 저택에는 귀한 손님들이 가득했고 도윤도 정장을 입고 참석했다. 나는 행사 준비로 바쁘게 움직였고 도윤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가까이 다가올 수 없었다. 그런데 한 명의 손님이 내 앞을 막아섰다. 익숙한 얼굴, 믿을 수 없을 만큼 낯익은 눈빛. 수진아, 나야, 현우. 그는 정장이 아닌 캐주얼 차림으로 어색한 미소를 띤 채 내 앞에 섰다. 네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 우연히 사업상 초대받은 자리였는데 진짜 운명이네. 운명 그 한마디에 온몸이 굳었다. 그만 가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나는 돌아서려 했지만 그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그 순간 도윤이 다가왔다. 손 떼세요. 짧고 단호한 말. 그 목소리에 현우는 움찔하며 손을 놓았다. 당신이 뭐죠? 이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는 접근하지 마세요. 그 말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선언 같았다. 나는 숨을 삼키며 그를 바라봤다. 행사가 끝난 후 도윤과 나는 저택의 뒤뜰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조용히 흐르는 분수소리 여름밤의 매미소리 속에서 그는 말했다. 그 남자, 수진 씨의 전남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빼앗겼어요. 마음도 삶도. 그런데 왜 숨겼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다정하지만 단호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당신이 알면 달라질까봐, 무너질까봐.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당신의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이에요.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했다. 이상했다. 며칠 전부터 윤희 실장님의 눈빛이 자꾸만 나를 향해 흔들렸다. 무언가를 말하렸다 삼키는 표정. 마치 오래된 비밀을 안고 살아온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아침 청소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길목.
그녀가 조용히 내 손목을 잡았다. 수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해요. 작은 접견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던 오후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당신에 대해 조금 이상한 서류를 봤어요. 네. 그녀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눈이 동그래졌다. 사진 속 여인은 나의 어머니 최은숙.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인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이분은 하윤그룹 회장님이 젊은 시절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망설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병원 기록 사본과 DNA 검사 자료가 담겨 있었다. 이건 어떻게? 한 달 전부터 회장님의 요청으로 당신 주변을 조사해 왔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왜 이렇게 끌리는지를 알고 싶으셨대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류 속 단어 하나하나가 눈을 찔렀다. 생후 3일 환자 기록 수정, 영아 명예 교체, 체열 결과 모녀 관계 일치, 하워 챔버 이수진. 설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희 실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씨, 당신은 하윤그룹 회장님 부부의 친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날 밤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빛이 은하수처럼 번지던 서울 하늘 아래서 내 이름이 진짜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다. 엄마, 아니 지금까지 날 키워준 최은숙 여사는 그저 나를 버릴 수 없어 안고 도망쳤던 거였다. 나는 그녀를 원망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더 사랑스러웠다. 그토록 나를 위해 진짜 피부티처럼 살아줬으니까. 며칠 후 회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고요한 응접실 도윤도 함께 자리에 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너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는지. 처음 널 봤을 때 아내의 젊은 시절과 꼭 닮았더군. 그래서 의심했고 조사했고 확신했어. 넌 내 딸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치음내 치고자요 졌다이. 그럼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회장님의 손이 떨렸다. 나는 너를 버린 적 없어. 네 엄마가 사고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혼란이 있었어. 누군가 너를 데려갔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그 순간 진심이 느껴졌다. 무너진 세월, 얽힌 인연, 그리고 너무 늦은 만남. 그날 밤 도윤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우리 사이도 달라지는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누구든 당신이 처음 내 손을 잡아줬던 마음은 잊지 않아요? 도윤은 미소 지었다. 그럼 다시 시작해도 되겠네? 우리 둘 다. 하윤그룹은 공식적으로 잃어버린 딸에 대해 침묵했지만 내부에선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뀌었네요. 모두 막내였네요. 수지는 하윤그룹의 후계자라는 사실이 조용히 알려지자 하루아침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본래의 가족 회장님의 보호 아래에 놓인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빛도 태도도 달라졌다. 심지어 윤희 실장님도 그녀를 부를 때 수진 씨 대신 아가씨라 불렀다. 하지만 수지는 그 호칭이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수진 양양에서 태어나 소박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수진을 불러 비밀리에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흑백 CCTV 영상이었다. 이입이 8년 전 병원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낯선 여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간호사복 차림의 또 다른 여성. 이 두 사람 누군지 짐작이 가나? 앞에 있는 사람은 설마.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저 여자가 바로 내 전 시어머니 유서연. 심장이 멎을 뻔했다. 바로 그 여자가 자신을 끝내 집에서 쫓아낸 그 여자 현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병원에서 빼돌린 범인이었다는 사실. 왜 그런 짓을 한 거죠? 하윤그룹의 후계 여식을 자신의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서였겠지. 그 순간 수진의 온몸이 떨렸다. 자신이 이 집으로 시집 온 게 단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럼 현우는 그걸 알고 있었나요? 아마도, 아니면 최소한 짐작은 했을 거야. 며칠 후 수지는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진실을 자신의 입으로 들어야 했다. 서울 외곽, 이제는 폐업한 카페. 그곳에서 그녀는 전 시어머니 유서연을 마주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유서연은 당당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이젠 어머니도 아니지. 감히 여기까지 왜 왔어? 28년 전 병원에서 절 데려간 게 어머니죠.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유서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래, 내가 데려왔어. 그게 뭐 어때서? 왜요? 왜 그런 짓을 하셨어요? 그 집은 내 것이었어. 하윤그룹은 내 아들이 물려받아야 했다고. 그 계집애 회장의 부인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으면서도 모든 걸 차지했어. 난 빼앗긴 거야. 그래서 돌려받은 것뿐이야. 수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욕망이 탐욕이 자기 삶의 전부를 뒤흔든 줄도 모르고 당신은 제 인생을 훔친 거예요. 아니, 너 같은 계집이 재벌가 딸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내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수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USB 하나 그 안에는 병원의 당시 CCTV 간호사들의 증언, 윤희 실장이 조사한 자료가 전부 들어있었다. 이건 경찰에 넘길 예정이에요.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유서연의 숨가쁜 목소리가 뒤를 울렸지만 수지는 더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도윤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하지만 이제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그럼 그 옆자리 제가 지켜도 될까요?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존재, 그리고 삶을 스스로 되찾기 위해 나아가는 진짜 주인공이었다. 수진이 진실을 밝힌 이후 하윤그룹 내부는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뒤흔들리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뜻은 명확했지만 오랜 시간 그룹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의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수진 아가씨가 진짜 후계자라면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동안 기획이사로 자리 잡았던 강 이사님의 입지는요. 사람들은 하나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수진을 인정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경계했다. 심지어 도윤조차도 이사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았다. 가족 감정에 휘둘리는 리더는 위험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다시 한번 수진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다. 며칠 뒤 수진은 회사에서 한 통의 서류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하윤그룹 고위 임원 일부가 유서연과 연결되어 비자금 조성 및 허위 계약서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안에는 수진이 믿고 따랐던 몇몇 인물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수진은 회장님께 곧장 보고했다. 회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사 5회 전까지 내부 감사를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자. 이제 수진은 그룹의 미래와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동시에 짊어진 셈이었다. 그날 밤 도윤이 수진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백합 한 송이를 건넸다. 이 꽃말 알아요? 수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순결 진심,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대가.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보다 제가 더 간절하게 지키고 싶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수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제 편이라는 게 참 다행이에요.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 문 앞에 누군가 협박 편지를 붙이고 갔다. 모든 걸 잃고 싶지 않다면 이사회 참석을 포기해. 너는 감당하지 못할 진실을 곧 마주하게 될 거야. 수지는 종이를 가만히 접으며 중얼거렸다. 그래, 진실이라면 내가 마주할게. 더는 도망치지 않아. 이제 모든 것이 이사회 당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지는 과거와 현재 사랑과 복수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준비해야 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하윤그룹 본사 건물은 이례적으로 긴장에 휩싸여 있었다. 주요 임원과 고문감사 법무팀, 그리고 회장 가족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수지는 회장님의 부름을 받고 이사회장 문 앞에 섰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회의장 안은 고요했지만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이사회 의장은 입을 열었다. 오늘 회의의 마지막 안건은 후계자 관련 건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수진 아가씨가 직접 발표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수지는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하윤그룹 회장님의 친딸이며 지난 수년간 이 회사에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USB를 꺼내 들고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28년 전 병원의 CCTV 영상 간호사의 증언, 녹취 유서연과 관련된 계약서 조작 증거가 차례로 흘러나왔다.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이 모든 자료는 하윤그룹 내부의 배신자와 외부 조력자가 함께 조직한 범죄의 기록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좌중은 술렁렁이었고 그중 몇몇 임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저는 하윤그룹의 후계 자리를 포기합니다. 모두가 놀라 수진을 바라봤다. 회장님마저 놀란 눈이었다. 그 자리는 욕심이 아닌 책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이름과 권력을 내려놓고 제가 살아온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이수진으로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장은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을 깬 것은 회장님의 잔잔한 박수 소리였다. 이어 모든 임원이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그날 저녁 수진은 하윤 저택을 떠났다. 도윤이 차를 끌고 와서 그녀를 데리러 왔다. 갈 곳은 정했어요. 응, 작은 북카페 하나 차리려고. 책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카페에 내가 매일 첫 번째 손님 해도 돼요. 평생 단골이어야 해요. 하루라도 안 오면 나 삐질 거야. 수지는 장난처럼 웃었지만 눈가가 촉촉해졌다. 도윤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름이 뭐야, 그 카페? 수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마침내! 몇 달 뒤 북촌 한옥마을 어귀 작은 간판이 걸린 조용한 책방이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마침내 그 사람의 이야기, 그녀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 따뜻한 봄빛 아래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웃고 있는 두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한 사람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그날 이후 수진과 도윤은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시작했지만 진실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었다. 하윤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어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의 인연들, 그리고 수진이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가족의 비밀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평온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서도 운명은 다시 한번 그녀를 시험대에 세우려 하고 있었다. 과연 수진은 모든 것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생의 비밀이나 복수를 넘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수진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느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따뜻함이 있고 배신 속에서도 용서가 가능하며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수진과 도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계속 궁금하시다면 꼭 채널을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제2부에서 더 큰 비밀과 놀라운 전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